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들,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커피 머그잔하고 여러분 회사 조직도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뜬금없죠? 아니, 커피잔은 커피잔이고 조직도는 조직도인데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 하나를 딱 마주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죠. 바로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과연 설계란 뭘까요? 어떤 사물이 아이디어에서 청사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공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을 뜻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커피 머그잔처럼요. 모든 인공물은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구조와 기능입니다. 구조는 이게 뭘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이고, 기능은 이게 뭘 할 수 있나 하는 거죠. 구조하고 기능.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구조는 말 그대로 이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가 몇 센티인지, 재질이 뭔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죠. 딱 정해져 있는 거요. 반면에 기능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가를 말해요. 당연히 액체를 담는 게 주된 기능이겠지만 뭐 연필꽂이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예쁘니까 장식품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조는 한번 정해지면 끝이지만 기능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설계는 뭘까요? 설계는 바로 방금 말한 그 구조를 아주 완벽하고 정밀하게 설명해 놓은 설명서, 바로 청사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요리 레시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평범한 머그잔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설계 선택들이 어떻게 층층이 쌓여 있는지 한번 벗겨내 보겠습니다. 모든 설계는요, 결국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하나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설계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매개 변수인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머그잔도 사실은 이런 선택지들의 조합일 뿐이에요. 재질은 세라믹 아니면 플라스틱, 벽은 그냥 하나? 아니면 보온되는 이중벽? 뚜껑은 있게? 없게? 바로 이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종류의 머그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선택 하나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결정이 또 다른 수많은 결정들을 줄줄이 끌고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좋아, 뚜껑을 달자라고 결정했다고 쳐요. 그럼 그 순간 뚜껑 지름은? 뚜껑 재질은? 음료 나오는 구멍은 얼마나 크게? 이런 새로운 질문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걸 계층적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선택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이죠. 설계에서 내리는 결정들은요, 거의 대부분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죠. 예를 들어, 머그잔 재질을 도자기가 아니라 얇은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손잡이를 붙이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겠죠. 바로 이런 걸 상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설계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 조합의 99%는 그냥 실패작이 되어버려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가치의 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모든 디자인 조합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라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쓸모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성공적인 디자인은 그 바다 위에 아주 드문드문 떠있는 작은 섬 몇 개에 불과한 겁니다. 나머지 망망대해는 전부 다 쓸모없는 조합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건지 한번 보세요. 자, 뚜껑 있는 머그잔이 있어요. 뚜껑 지름이 컵 지름보다 딱 1mm 작아서 착 하고 닫힙니다. 음료도 안 새고 완벽하죠? 이건 가치의 섬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뚜껑 지름이 여기서 딱 0.5mm만 더 작아진다면요? 그럼 뚜껑은 헐거워지고 뜨거운 커피가 줄줄 새겠죠. 사용자는 화가 날 거고요. 가친의 순식간에 0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칩니다. 정말 작은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설계 구조 행렬, 영어로는 DS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표를 그리고 가로 세로의 설계 요소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만나는 칸에 그냥 X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재질은 벽과 손잡이에 영향을 주니까 해당 칸에 XX 이렇게 해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표 하나로 우리는 그동안 안개 속 같았던 설계의 복잡한 관계망을 마침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제품의 의존성 지도가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조직 구조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기본 동형성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이겁니다. 제품 설계의 구조가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즉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의 구조를 그대로 찍어낸다는 거죠. 제품의 설계도가 조직의 설계도가 되는 셈입니다. 더 복잡한 예시로 노트북을 한번 볼까요? 이 DSM을 보면 주 기판이 드라이브 시스템과 LCD 화면 모두에 연결되어 있죠. X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품들은 서로 절대 따로 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을 보세요. 놀랍게도 이걸 만드는 팀의 소통 구조가 제품 구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 기판 팀은 드라이브 팀과도 LCD 팀과도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일이 진행되죠. 왜냐고요? 제품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제품의 구조가 사람들 사이의 대화 경로까지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품과 조직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현상이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끝어미는 순환에 갇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고치면 저기가 터지고 저거 막으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말 그대로 늪에 빠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 의존성 때문에요.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이런 끝없는 땜질 작업을 사이클링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공한 조직일수록 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경쟁의 초점이 더 새로운 것에서 더 싸게 만드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암묵적인 규칙과 의존성들이 조직 전체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 조직은 스스로가 만든 그 성공의 구조 속에 갇혀버리는, 옴짝달싹 못하는 동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품의 구조가 조직의 구조를 만들고 그 조직의 구조가 결국 조직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이 깊은 연결고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나중에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모든 복잡한 설계가 결국 조직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혁신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모듈성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죠. 오늘 이 내용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 아닌가요?